수십 년 동안 신문사에서 사진기자 생활을 해했던 고명진 씨. (1987년 6월) 그는 부산의 시위 규모가 대단히 크고 격렬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문현동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가로수가 이런 정도의 길이었거든요. 길이. 내가 계속 이제 경고 방송을 했어요. 해산하지 않으면 최루탄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이제 다탄도 최루탄을 쏘기 시작할 때 막 다다다닥 소리가 날 때 당시 부산의 시위 상황은 언론과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6월 10일 대규모 시위 이후 사그러질 것 같았던 민주화 시위가 부산에 유독 격렬하게 계속됐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위통을 벗어던지고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아주 간결하고 강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을 샷다를 누르게 됐죠. 그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다. 고명진 씨가 포착한 순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폭력적 집단에 의한 일부 불순 세력의 행위다라는 식으로 보도돼 왔던 것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해 6월 부산 시민들은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는 87년 6월 항쟁의 기적. 그 뒤에는 부산 사람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반독재와 민주화를 일구어낸 거리의 기적. 그것을 우리는 6월 항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국민 항쟁. 특히 부산은 그 20날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시위를 이어간 가장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시위대와 독재 정권 사이의 위태로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사그러질 것 같았던 항쟁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바로 이곳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1987년 6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87년 6월 16일) 국제시장과 남포동 일대에서 시위를 하던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전투경찰에 쫓겨 부산 가톨릭 센터로 향합니다. 데모 군정들이 꽉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긴 정경들, 저쪽도 정경들하고 이제 백골 부대라고 또 있죠. 걔네들이 이제 저쪽 골목을 막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시위대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가톨릭 센터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군사 독재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들이 급작스럽게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월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집니다. 특히 서울 명동성당 시위에 수많은 넥타이 부대들이 합류하면서 시위의 양상은 바뀌기 시작하죠. 이에 힘을 얻은 시위대의 일부는
명동 성당에 남아 농성을 이어갑니다.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이 내놓은 것은 군대를 동원한 강제 진압설. 결국 농성 5일 만에 해산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러자 부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대단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게 없어지면은 대중투쟁의 상징점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해야 된다. 서울 다음 부산이니까. 시위 확산을 염려한 정부 당국은 가톨릭센터 주변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요 앞쪽으로 이렇게 쭉 경찰들 쓰고 있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구경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고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경찰들이 또 이렇게 옆에서 또 무전기를 들고 와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그래도 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는.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학생 위주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시장의 상인들을 비롯해서 주부와 노인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단기 직전을 획득하려는 여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먹밥부터 해다 날려주고 빵도 사다가 아들로 주고 막 담배도 막 연계가 나면 놨다고 담배도 볼띠기 사다. 그때는 부산 시민들이 진짜 다 한마음이지. 저희들이 외치면 밖에 시민들도 합세해서 했고 또 그중에서 몇몇 전경들은 저희들 구호에 맞춰서 발을 이렇게 리듬도 맞춰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해하고 있구나.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버린 농성 시위대를 위해 천주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같이 그냥 이제 솥 걸어 놓고 국 끓이고 이제 간단하게 할 국밥이니까. 경찰의 통제를 피해 담 넘어 식료품을 전달해 주기도 했죠. 특히 인근 국제시장과 깡통시장 상인들이 보내준 지원품들은 품목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오히려 남아돌아 걱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너무 많은 이런 물품들이 답지해서 저희들이 밥이 남아 돌 정도였으니까 그런 시위대들 중에서 우스개로 또 가톨릭 센터로 가자 밥 먹으러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많이 후원해 주셨죠. 뒤에 가톨릭 생선 농성을 풀고 나서 남은 물건들을 부산대 총학행위로 옮겼어요. 뭐 나눠주고 하면서도 다 못 나눠줘 가지고 온갖 게 다 와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민주주의를 향한 가톨릭센터 농성대의 시위는 밤을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가톨릭센터 농성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가 서면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결을 막기 위해 더욱 많은 최루탄을 쏘아대었습니다. 하지만 최루탄에 놀라 흩어지기는커녕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 18일 날 하여튼 오전부터 여기 가야 아닙니까? 구포 쪽. 여기서부터 막 사람이 길이 매지나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그래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차가 못 오니까 차가 쓰니까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합류하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시위대에게 다가와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행에 있었어요. 여기 어디 저 자리인가 본데 지금 저축은행 자리. 거기서 양쪽에 목발을 짚고 다리가 하나 완전 못 사. 그리고 건너오더니 100원짜리 5개를 넣어주고 하더라고. 그래 생각을 해봐 사람이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는가. 그렇게 호응이 좋았어요. 여학생 애들 10원짜리 동전 몇 개 주고 미안해서 웃으면서 가고. 서면 교차로를 중심으로 6km에 이르는 왕복 8차선 도로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물결쳤습니다. 수십만의 인파에 결국 경찰은 진압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옥상 위에서 김밥과 빵 등을 던져주는 시장 상인도 있었죠. 시위대가 부산진 시장 육교를 지날 때 또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이 빵, 또 치약, 마스크 뭐 이런 건 물론이려니와 돈을 그리 뿌려주더라고. 10,000원짜리를 이 육교에서 막 뿌려가지고 거짓말 좀 보태서 무너졌 했어요. 한두 장 뿌린 게 아니라 그 여러 장을 그리 뿌렸다고. 이날 부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여기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시민들이 나중에는 다 함재를 다 했으니까 그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서면서 가다 보면 건물이 많잖아요, 그지요? 건물 저 많은 데서 저 유리창을 처음부터 도로를 내가 빡빡 차고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와서 막 시위를 하는 거죠. 이날 부산의 시위는 광복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가히 넘으면 넘지 작진 않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몇 킬로입니까? 서면서 여기까지 갔으면 그건 한 2점 몇 킬로 될 겁니다. 그거 꽉 찼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냥 100만만 되겠어요. 부산 시민이 그 당시 400만인데 대기 할 때는 버스 경제까지 차 경제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호응을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때는 그 당시는 정말 내가 아마 시위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위는 아직 못 봤어요. 한편 오늘도 부산 시내 9개 대학 6천여 명의 학생들은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하지만 이날 부산에서의 시위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인 시위 장면은 전파를 타지 못했고 시위 규모도 수천 명으로 줄여 보도됐습니다. 카톨릭 센터를 이틀째 점거하고 농성하는 등 부산 시내 주요 간선 도로에서 부산 시민의 시위를 알린 것은 오히려 외신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부산의 시위를 일면 머리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날 시위를 제일 먼저 타잔한 일본 교도통신의 히라이 기자. 그는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열망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때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내가 봤던 기억인데 정령 안에서 양심선언 나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시대를 단합하는 쪽에 서고 싶지 않다. 정말
청년들도 지쳤어요.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시민들의 요구를 폭력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자성대 고가를 지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던 그때였습니다. 거의 지점은 정확한 것 같아요. 지점은 요 부근 맞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최루탄 가스 터지는 소리, 흔히 진알탄이라 그러잖아요. 막 다다다다 하는 소리 하고 막 터지는 소리 한꺼번에 막 집중적으로 막 터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쳐다보고서는 은핏하고는 그냥 제가 막 지나가는 찰나였어요. 최루탄을 피하던 한 시민이 고가도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점집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막 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널브러지게 된 거죠. 얼른 뛰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엎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로 눕혀 본 거죠. 눕히니까 막 얼굴에 막 머리 위까지는 괜찮은데 얼굴 이마부터 해가지고 가슴 하면 요 정도까지 그 최루탄 가스가 하얗게 빨갛게 이제 덮어서 있었고 완전히 뭐 실신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시민이 무고한 목숨을 잃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시위가 부산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계엄령 발동서를 흘립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가지고 지방까지 그러니까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대로 군대가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언제 나오는가라는 마음하고 그 민주화 요구가 간접으로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느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었죠. 19일 아침 정부 당국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인근에 군부대를 대기시킵니다. 시 학생과 일부 시민의 사회 교란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의 인내와 자제로 사태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단에 도출하는 건 이제 계엄령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87년 당시에 계엄령이라고 하면 바로 5.18 항쟁을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18 항쟁의 마지막 도청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가톨릭 센터 농성이 시작되기 불과 사흘 전 이곳에서는 5.18 광주 항쟁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센터 앞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죠. 아예 보기 위해서는 뭐 30분 이상 줄을 서야 되는 좀 그런 정도로 좀 장사진을 이루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는 전해 들은 시민들이 당시에 그 6월 민주항쟁 때 연도에 그 박수를 치는 넥타이 부대가 되기도 하고. 사진을 본 부산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수많은 시민이 학살된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대석 통곡해요. 통곡을 해요. 주저앉아가지고 전시실 한 가운데서 치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정말 충격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현실로 일어난 일인가, 또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보호하는 정부 차원에서 과연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믿고 싶지가 않았고. 광주의 비극을 본 가톨릭 센터 농성대에게 전해진 정부의 계엄령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그 가톨릭 센터 농성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만일에 군대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결사항전해야 된다. 수백여 명의 농성대는 자발적인 해산을 결정한 일부 시민들을 내보내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만일을 위해 한 켠에 가스통을 준비하고 말이죠. 그 당시 정부가 이제 어떤 특단의 사안이 나올 것인지 계엄령이 나올 것이라고 모두 다 초조해하고 긴장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때 더 결집해서 시민의 의지를 더 보여줘 가지고 어떤 그 일사 결전을 치르는 자세를 가지고도 끝까지 몰아붙이자. 어쨌든 그때 제 마음은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 인생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6월 항쟁에 있어서도 그런 희생을 각오했던 그런 분들의 그 투쟁 의지가 없었다면요, 6월 항쟁은 아마 그렇게 치열하지 못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가톨릭 센터 농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 센터 농성대의 결연한 의지가 전해지자 시민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가드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농성대에게 응원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잠이 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고 그래서 깨가지고 계속 이제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이대로 뭐 잡혀가 아무 두려울 것도 없고 이대로 내가 뭐 어디 뭐 두드리고 맞아 죽어도 별 두려움이 없겠다 하는 생각 아마 그 시기에 갔었던 것 같아요. 책임자가 있으면 소방차를 보내라. 너희들이 소치르타니 신민의 악감 주소를 발표했다. 그해 6월 부산의 거리는 하루 종일 최루탄으로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부산 시민들. 최루탄을 덮었으면은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잤다 문을 내렸다가도 막 자기네 가게를 불러들여요. 그래가 막 씻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루탄을 맞아도 그렇게 별로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막 헛구역질하고 이제 이러기는 했었지만 그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최루탄을 덮어쓴 채 시내버스를 타면요, 시민들이 막 박수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최루탄 맞았던 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자 부산의 시위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민정당 당사가 한밤중에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완파되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시민들의 분노가 집중된 것은 KBS를 비롯한 언론기관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좌경 세력의 체제 전복 행위로 매도하던 언론의 행태는 거센 분노를 불렀죠. 부산 시민들의 이런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자 6월 항쟁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받쳐주질 않았다면, 그렇다면 서울 지역만에서의 그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항쟁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것이 부산이었고, 또 그런 부산 지역에서의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그라질 것 같았던 시위 열기에 다시 불을 붙인 가톨릭 센터 농성대. 6월 22일 6박 7일간의 농성을 끝내고 드디어 잦은 해산을 결정합니다. 군사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런 농성을 아무 조건 없이 뭐 다 해제해주고 풀어주겠다라는 것은 이미 저들이 개헌적으로 가려고 마음을 잡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들 뭐 승리한 기분이었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간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은 특히 부산 사람들의 가열찬 투쟁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이토록 분노했으며 무엇이 그들을 거리에 서게 했을까요? 같은 해 1월 한 대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친이 악하고 죽었다. 이런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국민들은 크게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광복동의 한 사찰. 이 주변은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빕니다. 하지만 28년 전 이 거리의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박종철군 추모대회가 예정된 이곳을 경찰이 철저히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추도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위협이 된다 싶으면 그게 또 뭐 위협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시민들이 와서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게. 근데 그런 것 자체도 도저히 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남의 결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시민들의 편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쓴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죠. 1987년 1월 부산 출신 대학생 박종철 군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숨진 박종철 군의 사인, 경찰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 쇼크사로 발표합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오늘 공안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오늘 사건 직후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자 경찰은 특별조사반을 편성합니다. 결국 사건 발생 5일 만에 박종철 군의 죽음이 고문으로 인한 사망임을 공식 시인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한 학생이 아주 그것도 얼토당토 안 한 이유로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죽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로부터 계속 이렇게 은폐하려는 어떤 속성들이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칫 은폐될 뻔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종교단체와 제야 세력은 군사 정권을 규탄하는 박종철 군 추모대회를 2월 7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화 등의 구호로 하지만 정부는 이 또한 용공 세력의 정치 집회로 보고 추모대회를 전면 불허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파괴 작동을 철저히 색출엄단해 각종 유인물의 내용과 구호 및 그들의 언동을 지켜볼 때 이는 바로 폭력에 의한 정권 타도와 체제 전복을 궁극 목표로 한 불법 불순한 정치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확연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가 예정된 서울 명동성당 주변은 철저한 경찰의 봉쇄로 시위대는 물론 신도들조차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부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추모대회가 예정된 대각사 주변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대각사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 전투 경찰을 배치하고 주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어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 장소를 다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해요. 그리고 뭐 남포동의 대각사 앞에서 오늘 몇 시에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막 그냥 물 셀 틈 없이 남포동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접근을 못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찌감치 문을 닫는 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이 수십 명이라도 모이기 시작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사정없이 최루탄을 쏘아대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부산극장 앞 지금의 비프 광장으로 추모대회 장소를 변경합니다. 지금부터 박종철 군 추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쭉 그냥 삽시간에 몇백 명이 한 200명 정도가 여기를 이렇게 쭉 둘러싼 거죠. 시위대가 형성되자마자 전투 경찰들이 재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고 바로 혼봉세례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경들이 저기서 바로 치고 들어갔어요.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일로도 흩어지고 이쪽으로도 막 흩어지고 아마 그렇게 돌아오는데 한 30분, 20여 분 걸렸을 텐데 여기 왔을 때는 저기 끝이 제대로 안 보일 만큼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대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최루탄을 피해 흩어지고 모이는 것을 반복하다가 이내 수천 명의 인파로 불어났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극장 앞에서 시위를 했을 때 하기 위해서 뭐 대각사에 모이고 또 강북동 일대에 모였을 때 아주 시민들이 열기가 아주 경찰의 진압에 이리저리 쫓기면서도 부산 시민들의 구호는 간결하고 뚜렷했습니다. 박종철이 같은 경우는 또 연고가 또 부산이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어떤 뭐 그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철이를 살려내라 하는 이런 구호를 할 때는 거의 다 울먹울먹 했고요. 뭐 이런 구호를 할 때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런 구호를 막 할 때 이제 박수도 쳐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2층, 3층에 있는 분들은 손을 막 흔들어서 같이 환호해 주고. 박종철의 죽음은 부산 사람들을 일어서게 했고 권력의 폭력에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박종철은 독재 정권의 폭력에 죽어간 나의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박종철 군이 부산 출신이니까 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더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추도 대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한 분노 같은 것은 밑바탕에 잠재되어서 이제 폭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포동에서 서면으로 이어지는 이 거리에는 100만 부산 시민의 함성으로 뜨거웠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은 분노한 부산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시위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부산은 6월 항쟁을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시절 부산의 6월 항쟁을 떠올려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끈질긴 시위가 특징이었는데 그 선봉에는 시민의 힘을 이끈 한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YMCA 강당에서 한 시민단체의 창립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이 단체는
부산을 대표하는 종교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등이 함께 모여 만든 최대 규모의 제야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창립대회 1시간 전 정보를 알고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됩니다. 그 강당에 들어가려고 하던 부민의 회원 활동가 전부를 다 드러내 가지고 뭐 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뭐 어디 다방에 식당에 전부 격리시키고 가택연금을 하고 이랬죠. 경찰에 쫓긴 회원들은 송기인 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던 당감성당에서 창립대회를 이읍니다. 부민회는 출범하자마자 부산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이 꼴이 돼서는 안 되니까 변혁이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통령을 만드는데, 그래가 이제 이름은 내가 지었어. 그냥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서울의 민통령에 거기도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그냥 뭐 운동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있는 일반 시민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부민협의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단체 중에 시민이라는 이름을 넣은 조직은 부민협의 유일할 겁니다. 사실상 부산의 제야 세력을 총망라했다고 평가받는 부민협. 종교계의 송기인 신부와 최송목 목사, 법조계의 김광일 노무현 변호사를 비롯해 김정한 소설가, 김일호 시인 등이 그 이름을 올렸죠. 특히 기독교 인사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군사정권의 폭력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자꾸 목숨을 잃는 상황. 자신들의 기독교적 양심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성범 목사였죠. 나중에 목사 되지만 목사였고, 김광일 교회 장로였습니다. 송기인 신부, 천주 신부였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이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것은 기독교적 정신을 볼 때 인간의 가치는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이 기독교적 정신이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민협이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군사 정권의 비민주성을 널리 알리는 일. 기관지 민주시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대량 배포한 이유입니다. 독재 권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아마 생각이 있고, 그리고 동지들이 또 하나하나 죽고 막 이래 되니까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마 없을 정도로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암울했던 시기였었고, 특히 이제 뭐 청년 때였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뭐 구속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의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당시로선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결국 경찰의 눈을 피해 새벽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새벽 3시면 딱 깜깜하잖아요. 겨울의 새벽은 뭐 새벽 3시면 완전히 암흑이에요. 근데 무슨 뭐 그림자처럼 싹싹 모여들면 그게 벌써 한 20-30명이 돼요.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어째 달리면서 뿌리는다. 집집마다 한 부씩 뿌리니까. 당시 범천동의 틀을 잡았던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엄연한 사무실이 있었음에도 회원들이 이것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사법경찰들이 건물을 드나드는 부민협 회원들을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경찰에서 이 건물 주인한테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아마 건물 주인이 괴롭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뭐 무조건적인 압력이었겠죠. 내보내라는 그런. 아니 회원 명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 만드는 것 자체가 보통이면 어떤 회가 있으면 그 자기 회원들 명부를 다 갖고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고 그게 바른 활동이지요. 명실상부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회원들 스스로도 대단히 좀 위축돼 있으니까 명단에 있는 걸 힘들어 하시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구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4.13 호헌 조치. 부민협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로 조직을 신속히 전환하고 호헌 조치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습니다. 이제 6월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그 조직이 역시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제 모습을 갖추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민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일정을 당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부산은 6월 항쟁 이전 시점에 이미 그런 그 항쟁을 선도할 만한 그런 역량들과 그런 의지를 결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운동 부산본부가 결성 이후 제일 먼저 준비한 행사는 박종철군 고문 규탄대회. 경찰은 이 대회 또한 원천 봉쇄했습니다. 광복동 일대에 전경 2,400여 명을 집중 배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광복동이 막히면 자갈치로, 중앙대로가 막히면 이면도로로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갈치 시장 그 이면도로입니다. 국민대회를 하는 장소가 사실상 그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경찰 병력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 이면도로로 그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그 누군가는 프레카드를 앞에 걸고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게 되는 형태가 되었지만은 다른 시민들이었더라도 그 앞에 섰다면은 이런 형태를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보죠. (6월) 항쟁 당시 수많은 시위를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끈 것은 부민협의 후신 국민운동본부였습니다. 지도부와 시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자신들의 의사를 외쳤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의 깃발을 내걸고 똘똘 뭉친 부산 사람들.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의 정치인도 국민운동본부의 집행부도 모두 어깨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운동 부산본부 노무현 상임집행위원장, 그는 6월 항쟁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 시위에 앞장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그 모든 집회의 순서나 이런 걸 할 때 당시 노무현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셨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다 챙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지도부가 이제 시위를 해야 된다고. 당시 시위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무차별적으로 쏘아댄 최루탄이었습니다. 눈이 따가운 것은 물론이고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이들이 많았죠. 그 지독한 최루탄에 정면으로 맞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 그는 시위 행렬의 맨 앞에서 최루탄을 피하지 않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변호를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뭐 체류탄을 쏘고 이래도 이 대열을 유지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래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싸우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그리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이 피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류탄이 난무하고 그야말로 막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제일 앞장에서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6월 26일 부산 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사제단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신부를 비롯한 400여 명의 사제단들은 군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죠. 시민들이 물 떠다 주고, 네, 마스크 갖다 주고 말이죠. 네, 네, 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함께 한 것밖에 없어요. 네. 사제단들의 용기에 시민들도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는지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날 시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한 6.29 선언. 이제 자신의 지도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물론 앞장섰지만 그 학생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광범위하게 메웠던 것은 그 도시 중산층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이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앞당긴 87년 6월 항쟁. 독재 정권의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운 부산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고자 모두가 일어나 한 목소리를 냈던 6월 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계기가 됐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 섰던 부산 사람들과 그들의 뜨거운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과 열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해 5월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자리가 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원주에서 지학 선주교가 공화당 그때는 부산 시민들에게 민주교육을 함양하고 민주신보를 발견하면서 애써왔던 초대 송기인 신부님을 비롯한 국민의 간부 여러분들의 뜨거운 최루탄 연기를 뚫고 함께 거리를 내달렸던 청년들은 이제 흰머리 희끗한 중년이 됐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민의 양심으로 열심히 싸웠던 시절. 조방 앞 금방 골목 끝자리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들을 우리는
동지들이여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리운 최성봉 목사님, 그리운 김석찬 선배님, 그리운 노무현 병사님, 그리운 손덕만 신부님, 그리운 김나야 동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민들레와 같아 이제껏 아마 제 인생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선택해서 일어서서 실제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하는 그 힘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확인했던 게 6월 항쟁이었던 것 같습니다.